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아주 잘 나가는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막 하루에 100포인트씩 끌어올리다가 네. 조금 쉽니다. 근데 뭐 어떻게 달라진 건 없죠? 예,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일단 조금 뭐 오늘 쉰다라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또 강해요. 아니, 쉬는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네. 그 시간에서 삼성은 어쨌든 뭐 100원이라도 플러스 만들어 놓고 그죠? 네.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아랫 방향으로 밀려다가 예. 포기했다. 뭐 이게 알겠다. 예, 이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반도체 이 강세는 외국인들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누를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증권가에 있는 이제 후배들 이제 얘기 좀 들어보니까 네. 예, 지금 최근에 보면 막 12조를 샀다가 뭐 4조를 팔았다가 막 개인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예탁금은 안 줄었다. 그 얘기는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에 개인들의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유심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반도체 동향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6년도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중입니다. 예. 네. 뭐 둘이 합쳐서 뭐 455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감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감세요? 예. 법인들이 많이 버니까 네. 법인세만 해도 지금 올해 만약에 440조를 벌면 법인세를 많이 보니까 그걸로 충당이 되니까 이제 뭐 다른 거에 좀 혜택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예. 줄이겠어요? 그 번 세금 가지고 네. 뭐 쓰려고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돌아오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대충 한 80조는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번다라고 하면. 네. 작년에 4분기 한 분기만으로도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한 20조 들어왔더라고요, 그 세금으로. 네. 예, 그러니까 최대 수혜주는 정부구만요, 정부. 정부가 지금 그래서 증시 부양을 해서 결국에는 세수를 확보한다. 뭐 이런. 예. 네. 지금 근데 증시 부양 가지고는 안 되고 회사가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TSMC가 1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37%나 급증을 했다. 여기 월별 데이터를 공개하나 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월별 데이터가 작년에도 좋았는데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물량을 엄청 늘리지 못했을 거고 가격을 올렸다라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증시를 제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2월 들어서면서부터 한번 흔들고 그때는 이제 케빈 워시 이슈로 한번 흔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목금 이제 2월 첫째 주 목금에 한번 또 장이 많이 밀렸죠. 특히 금요일 날은 장 시작하자마자 또 그 매도 사이드 가 벌려서 네.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그냥 와이프 보고 지금 계좌에 현금이 예탁금이 얼마 있지? 그래서 있으면 사라. 그래서 그날 네. 아침에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더 샀습니다. 요즘 그 황태덕장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들으셨어요? 못 보셨습니다. 황태 올렸다 녹였다 하면서 황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장이 하루는 사이드카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가 활동하니까 이 올렸다 녹였다 이게 황태덕장 장세라고 그 정도 변동성 거예요. 많이 꾸덕꾸덕해지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는 제가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5%씩의 하락이 나오려면 니케이가 됐든 상해가 됐든 아시아 증시가 대만이 됐든 비슷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2, 3%씩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뭐 한 마이너스 1% 이내인데 맞아요. 예. 우리만 그렇게 과하게 반응했다는 거는 내부적인 그냥 이 수급의 논리였구나. 그래서 그때 외국인이 한번 밀어본 거죠. 이틀 밀었는데 그거를 이제 금요일 날 사실은 개인들이 다 받아 말아 올리면서 오히려 양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빠졌던 이유는 또 AI 버블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미국의 이제 막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지출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은 그러면 나 차라리 월마트 갈래.
이런 거죠 지금. 얼마 전도 AI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요즘. 네, AI 때문에 오르긴 하는데 거기는 네. 이제 형 캐시플로가 그렇죠. 좋으니까 네, 네, 네. 차라리 스타벅스를 살까?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뭐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조금 버릇을 좀 바꿔야 된다. 그동안 너무 한 10년 동안 꿀을 빨았더니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해요. 자기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왜 그걸 투자하냐. 그동안은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뭐 빚내서 하고 뭐 이럴 정도까지 이제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메타가 한번 대출 받는다 그래가지고 주가 한번 확 빠졌죠. 네. 오클로가 돈 없는 오픈 AI로부터 주문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빚낸다고 해서 또 먼저 빠졌습니다. 오라클이. 그러면 오라클과 메타가 먼저 한번 매를 맞았는데 메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더니 돈을 잘 버네. 그러면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구나. 근데 지금 대부분 기업들 뭐 구글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빅텍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EPS는 똑같은데 매출은 엄청 늘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나갔다는 건데 비용이 다 투자죠.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근데 또 구글은 또 150억 달러 정도를 내가 대출을 해서 써보겠다라고 했는데 1,000억 달러 빌려준다고 모였죠. 돈이.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빌린다는 건 뭐 그 AI XAI처럼 직접 빌릴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빌린다는 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회사채.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다들 경기를 일으켰는데 또 뭐 알파벳은 뭐 엊그저께 기사는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 안 해요 또.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XAI는 왜 약간 반응을 그렇게 했냐면 XAI한테 채권 발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고 그죠. 스페이스X하고 또 이제 합병해서 상장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좀 관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그 XAI가 이번에 돈을 빌린 회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2금융권. 예, 그러니까 뭐야 저렇게 힘들어? 뭐 이런 반응인 거고. 근데 거기는 좀 상장하지는 않은 회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클로도 마찬가지였죠. 오라클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오라클한테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에 반도체랑 다 연결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뭐 시끄러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뭐 2월 첫째 주에 급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번 주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다 올라오고 오히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지수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빚을 내든 어떻게 하든 지금 뭐 자기 돈을 찍든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 결국에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투자가 느니까 이제 전력 설비돼야 되고 반도체 사야 되니까 반도체는 그렇죠. 좋다 이건데 근데 네. 그 논리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네. 이게 그러면서 젠슨 왕이 한마디 딱 했죠. 네. 예. 뭐 6, 7년? 7, 8년? 7, 8년 정도 투자는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앞단에 더 큰 맥락이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지 마라. 닷컴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은 망에 올라오는 하다못해 그냥 WW.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거품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는 투자가 이렇게 막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아 주가를 올린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 주식 사는 사람 많이 올렸고 그 당시에는 사실 닷컴버블이라고 하지만 컴퓨터의 수요가 증가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컴퓨터 기업들이 좋았다가 컴퓨터 다 팔고 나니까 이제 안 팔리는 뭐 그런 형태가 나온 건데 지금의 AI 관련된 거는 이제 스타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는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네.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까지 빚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
11월 달에 우리 이제 조정 들어가서 기간 조정을 좀 한참 받았죠 그때.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선물 옵션 포지션도 있었지만 지수가 또 급하게 올라와서 그 당시에도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 나왔을 때 적당히 쉬다가 또 연말에 다시 올렸는데 지금 1월 달에도 좀 과하게 올렸죠. 5,000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1월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2월의 쉼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겠다고 일단 2월 첫날 강하게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강했던 겁니다. 시장이. 그 위아래로 막 변동성이 커졌는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팔고 싶은 사람도 많고요. 사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딱 중간에 걸려서 그게 속도가 비슷하면 진짜 그냥 지루한 행보장이 될 텐데 다이내믹한 거죠. 파는 사람도 과격하게 팔아도 되고 사는 사람도 과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는 아직은 투자자가 좀 한번 교체되는 시기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반도체 쇼티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라는 게 지금 담론이죠. 그렇죠.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근데 지금 최근에 애널리스트 얘기 들어보면 그거 정확히 얘기하시는 분이 없죠. 자기도 모르겠다. 모른다. 처음 보는 일이다. 30년 동안 증권사 애널을 하신 분도 모르겠다.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그럼 1분기 지금 1월 달만 해도 한 20% 이상 올랐는데 가격이. 그러면 2월 달에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아마 접속해 보시면 아실 텐데 디램 익스체인지 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언제까지 가겠지 이런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그럼 주가는 어디까지 반영돼 있느냐? 26년도 실적을 다 반영한 거냐라고 보면 아닌 것 같고 한 26년도 실적이 한 70%는 반영한 거 아닐까? 그러면 27년도 전망, 28년도 전망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죠. 28년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측이 어렵지 뭐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측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년이 예측이 되겠냐?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결국엔 증설을 얼마큼 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증설할 계획을 아무리 찾아봐도 눈치고 찾아봐도 증설할 이슈가 별로 없고 증설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다 HBM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럼 HBM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HBM은 또 요구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더 만드는 이유가 돈이 돼서 만들어서 막 과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지금 공격적으로 HBM을 증설하고 있고 뭐 대만에 뭐 공장 펩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대만 펩, 뭐 히로시마,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미국 본토.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지금 새로 지은 공장은 HBM이고요. 네. 삼성전자도 P4, P5 다 HBM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D램은 못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PC 업체들이 제가 예전에 한 12월 달부터인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PC 빨리 사시라고. 네. 네, 가격 오르니까 지금 PC에 들어갈 칩이 없어서 창신 메모리를 찾아갔답니다. 창신 메모리랑 미팅을 해서 노트북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들어가는 일반 D램을 중국 걸 써볼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없으니까 그죠? 네, 물량이 없어서 그럼 중국 거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D램이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면적이 커요, 다이가. 그러니까 사실 수율이 엄청 안 좋은 거죠. 웨이퍼 하나에서 이걸 작게 만들어야 많은 그렇죠. 걸 뽑아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D램보다 한 40% 큽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거의 뭐 뚱뚱한 걸로 옆으로 치면 이제 면적이 2배 크니까 그러면 노트북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설계를 다시 다 해야 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그 정도다 지금 현재는. 그럼 삼성 하이닉스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PC에 들어가는 PC는 D램은 많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죠.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렇죠. 서버 D램 쪽으로 지금 납품하는 것도 지금 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쇼티지는 더 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른다. 애널리스트도 모르는 걸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는 좀 확인해 보자. 4월 폭등설이 있고요.
4월 폭락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보고 나면 그렇죠. 4월에 예, 4월에 보고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먼저 나올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지금 다음 달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 말인가 아마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그럼 마이크론 걸 한번 확인할 거고 삼성 걸 한번 확인할 거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또 한번 불장이 또 더 생기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또 2분기를 확인하려고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빠른 지표는 스팟 가격이 빠지는 거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를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디램 가격이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 파셔도 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뭘 봐야 돼요? 포인트가 뭐예요, 그죠? 예. 그거 이제 질문이 중요한 건데 그에 대한 답을 이제 해주셨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근데 증설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건데 증설을 해야 하려고는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일정 부분.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 단에서는 수요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네. 근데 장비 회사들이 네. 제가 지난번에도 종합반도체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좀 매수를 하시라고 했던 갖고 계시라고 했던 예. 이유가 장비가 생각보다 갈 수 있는 게 없죠. 증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28년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장비주들은 P4, P5에 들어간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용인팹이 결국엔 28년도에 대규모로 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구나. 장비주는 아마 내년이 더 오히려 핫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적어도 장비주 중에는 여전히 다시 돌아가서 HBM 관련된 장비주를 보시는 게 맞다.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면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검사 장비하는 애들. 그러니까 DI라든지 뭐 Y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네, 주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테크윙도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올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전공정으로 날아갔던 원익 IPS는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수급적인 이슈가 있을 텐데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은 전공정 단이기 때문에 일단 P4, P5엔 들어갈 겁니다만 문제는 양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뭐 하냐면 28년도 보고 땡기는 거거든요. 그럼 조정이 언제든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오히려 기회를 잡으시는 게 맞고 좀 길게 보시면 차라리 지금은 반도체 장비에서 보실 거면 HBM 내에서 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뭐 테크윙, 뭐 DI 같은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소재 업체들도 있긴 한데 CMT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MTX. 네. CMTX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파츠 전문 회사인데. 한국 기업이에요? 예. 네. CMTX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상장 후에 빠졌다가 지금 바닥 창신 메모리도 비슷하게 뭐 CM 어쩌고 해서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비슷하게 생긴 이름이. 그 회사가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다 납품하는데 파츠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뭘 잘하냐면 맞춤형을 되게 잘합니다. CMTX군요. 예. CMTX. CMTX. 그래서 CXMT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창신 메모리랑 비슷하죠. 네, CMTX라는 회사도 좀 유심히 보실 네. 필요 있을 것 같고 여기 마이크론의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네. 예, 우수 공급 업체. 근데 이 회사가 뭘 잘하냐면 우리네가 반도체 장비하면 다 한국 거 쓰는 것 같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걸 제일 많이 씁니다. 기본 장비로는. 근데 걔네들이 맞춤형으로 잘 안 해줘요. 대충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서 그 부위를 맞춰서 개조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맞춰주는 그 딱 거기에 맞게 주문하는 대로 잘해준다. 그거 이제 잘 하는 회사니까 보시면 되고 여전히 탑픽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진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이 쓰임을 쓰였지 줄어들 일은 없다. 근데 단기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삼성전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모르죠. 모른다. 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궁지에 몰리면 양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자기 세메스 자회사가 그걸 양을 못 맞추면 어딘가에다가 주문을 하겠죠. 뭐 그건 더하기 빼기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한미 쪽에 러브콜을 보낼지 안 보낼지 좀 보실 필요 있고 한미 반도체는 당분간 아마 마이크론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증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크론 향 수혜주로 보시는 게 맞다. 바이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참 기대감은 많은데 최근에 뭐 개별 종목에 대한 그죠 이슈들이 꽤 많아가지고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심을 좀 악화를 시켰어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좀 같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바이오는 1월달에 쉬었죠. 네. 예,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달에 먼저 올려놨다가 생각보다 1월 초 이후에는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JP모건 컨퍼런스는 뭐 영향 뭐 주가에 영향 없었죠. 1도 없었죠. 그러니까 네. 별게 없으니까 네. 줄줄줄 흘렀습니다. 네.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머크가 메시 치료제 파이프라인 발표할 거다라는데 얘기도 언급도 안 해주는 바람에 급락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게 임상 잘 되고 있다는 자료가 뜨면서 한미약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엄청 올랐죠. 주가 보면서 오이 깜놀 그때 뭐 한 30만 원일 때 싸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한 60만 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60만 원 넘었습니다. 와 62만 4천 원이야. 한미약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예, 한미약품은 아마 신고가를 낼 가능성도 있다. 네. 예, 여전히 이제 뭐 그 사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는 언급도 안 했어요 아직. 한미가.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아니라 지금 메시 치료제 이슈로 올라온 거니까. 머크에서 하고 있는 게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럼 바이오를 누르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일단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4.3 근처까지 갔다가 또 4.1까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가장 대표적인 유동성에 클 때 확장될 때 올라가던 가상화폐들이 확 밀렸고 그다음에 은도 엄청 밀렸죠. 은 같은 경우도 뭐 그게 이제 워시 효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금리가 좀 불안한 거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불안한 부분들이 조금 바이오 수심을 최근에 미국 바이오텍 지수도 계속 우상향하다가 최근 또 며칠은 좀 쉬고 있어요. 네. 예, 쉬고 있고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1월달에 안 좋았는데 미국 바이오주들은 1월달에 엄청 좋았습니다. 예. 근데 알테오젠은 또 노이즈가 좀 있었죠.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죠? 네, 알테오젠이부터 먼저 하는데. 예, 알테오젠 노이즈가 참 재밌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이게 특허 이슈는 별게 아닌데 특허 가지고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 50만 원대부터 또 40만 원 떨어지는 게 특허 이슈였고 그다음에 로열티 이슈로 그다음에 로열티 이슈로 한번 덮였습니다. 로열티가 3%에서 뭐 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다. 그래가지고 확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한 거는 머커가 잘못한 건 한 건데. 근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얘기한 건가? 그렇죠.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예, 원래 이제 추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잘못 쓴 거죠 누가 보고서를. 2%여도 그러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에만 주목을 했어요. 근데 보통 로열티를 얼마를 받냐면 길어야 10년 받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받으면 10년 정도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알테오젠은 18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엄명에너지가 이제 쓸 때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오로지 키트루다만 가지고 이게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밸류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인수해 갔던 임핀지 같은 경우도 이미 SC 제형 임상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다이치 산교도 임상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마일스톤 또 받겠죠. 예, 그리고 임상 들어가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이게 SC형이라는 게 임상 들어가면 또 금방 빨리 진행됩니다. 1년 이내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알테오젠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ABL 바이오도 또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ABL 바이오 뭐였죠? 기억도 안 나네. 사노피에서 BBB 셔틀을 처음 사갔던 사노피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있다 그런 거 기사 났었죠 그때. 근데 그거를 오보가 난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에서 제외했다는 식으로 임상하는 종목에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 중에 그 우선순위에 밀린 게 아니라 뭐 마치 삭제한 것처럼 이렇게 영문 기사가 잘못 나갔어요. 삭제된 게 아니라 원래 임상 2상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1상이 끝났는데 1비상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비상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흔들렸죠. 네, 그래서 한 25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식이 다시 20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ABL 바이오도 사노피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라 최근에 GSK라든지 일라이릴리한테 기술 수출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간과가 됐다. 그러니까
악재라고 해석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들을 악재로 해석하는 한마디로 좀 팔고 싶은 자리에서 좀 트집을 잡은 걸로 보고 있고요. 둘 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램시마가 되게 잘 팔린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서정진 회장님이 거짓말을 안 하셨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좋죠. 최근에. 그래서 이 무거운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수급이 갔다가 그죠. 예, 그래서 좀 셀트리온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개별 종목 이슈가 너무 시장을 흔드니까 개별 기업 얘기인데 이게 바이오 투심 전체 영향을 미치니까 예. 에이프릴 바이오 뭐 임원들이 주식 팔았는데 뭐 참 좀 웃어야 되는 건지 예. 전세 대출 갚으려고 주식 팔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밀렸다가 그 사실 뭐 팔긴 판 거죠, 임원들이. 네.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분이 팔았더만 네. 몇 분이 팔았다는 거는 뭐 보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정말 뭐 집 전세 쫓겨날까봐 했겠어요. 많이 오르니까 일부 판 건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판 건데. 그러니까, 네. 그 기술 팔았던 그 회사가 관계사가 너무 임상 결과가 잘 나와서. 그러니까 또 하루 만에 그런 기사 나오고 이게 참. 예, 그래서 70몇 프로가 올라갔습니다. 그 73%가 예. 올라갔습니다. 그 회사가 이민센인가 뭐 예.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또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야, 이 변동성을 그러니까. 예. 그 어제 그 임원 때문에 파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소송 걸어야지 완전 진짜 소송감이죠. 그러니까요. 어제 한가였나요? 어제 한가는 아니구나. 14%네, 그죠? 하루 50%가 지금 그죠? 예, 50%가. 네. 그래서 이틀 사이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상한가를 갔으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호재로 또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이오가 왜 그러냐면 한 기업의 악재가 다른 기업으로 전이가 좀 되는 이유가 시총이 많이 커진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바이오 ETF가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악재가 있으면 알테오젠이 들어가 있는 ETF를 팝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써야 되는구나. 예. 아. 그래서 또 바이오는 또 대체적으로 종목별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ETF 많이 ETF 탑 10 뭐 이런 걸 많이 사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탑 10이 한 종목만 나쁜 얘기가 나와도 탑 10이 다 빠지는 거죠. 그런 수급 이슈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단기 조정 이후에 좀 악재로 인식됐던 뉴스들이 서서히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최근에 그것 때문에 먹는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시끄럽대. 그죠? 아, 예, 예. 네. 이제 그 열심히 그 두 회사가 만들어냈는데 그 처음에 기사가 웃기더라고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뭐 특허 이런 게 있을 텐데 약간 뭐 무슨 뭐 비슷한 성분으로 똑같은 약 만들어 싸게 판다. 저걸 가만 놔두나 미국에서 그랬는데 바로 결국, 제재했죠. 예, 바로 이제 뭐 소송한다 그러니까 깨갱 꼬리 내렸더라고요. 네. 그죠? 예. 그거 때문에 또 비만 치료제들이 또 한번 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흔들렸죠. 근데 또 보면 미국의 나스닥하고 우리 국내 나스닥 바이오하고 국내 바이오하고 상관이 있는 듯도 없는 듯 그렇게 연관관계가 심정적인 생각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없습니다. 별로 상관관계는 예, 높지 예, 않은 예, 것 같은데요. 거의 없고 예. 분위기죠. 근데 거기가 계속 밀리면 예. 여기도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흐름이 이제 그런 거죠. 바이오텍의 가장 안 좋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기였죠. 그때는 백신 개발하는 회사 빼고는 그렇죠.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가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암흑기를 벗어나서 투자가 활발해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차피 여기는 거의 뭐 빚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들은.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나마 견실한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맞고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1월 달에도 D&D, 올릭스, 한미약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D&D는 뭐 그때보다는 좀 빠진 것 같고 다 메시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메시 때문에 올라간 거는 결국엔 한미밖에 없다. 네. 지난달 걸 들으나 이번 달 걸 들으나 너무 비슷해서 예, 아마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옷 색깔로 구별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메시 치료제에서 지금 관심 받는 종목은 D&D 파마텍, 올릭스, 한미약품인데 네. 한미약품께 지금 머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머크가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지금 갑자기 그렇게 무겁게 40만 원대에 눌려 있다가 제 주변 분들이 사놓고 이건 도대체 언제 올라가 저한테 제가 한참 전에 추천을 했으니까. D&D요? 한미약품. 한미. 네. 네. D&D는 이미 수익이 네. 많이 나신 네. 상태고, 근데 이제
한미는 안 움직이니까 지나치게 마치 제조업 기업처럼 안 움직이죠. 그것도 사실 뭐 무게감이나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뭐. 근데 이제 이번에 메스치로제 그 이슈를 오히려 극복하면서 다시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비만 치료제도 조만간에 이제 올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끝을 무렵 정도 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지난번에 근손실 방지 뭐 비만 이런 거 아니 국내 최초 처음 시작했던 국내용 바이오 치료제 그러니까 네. 비만 치료제 네. 거기에 이제 아마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먹는 근손실 관련된 건 이제 이미 임상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릭스가 최근에 좋아요. 올릭스가 좋은 이유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유전자 치료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메시 치료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올릭스입니다. 근데 올릭스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회자를 많이 안 합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제일 먼저 9천억 정도의 그 기술출을 했는데 그 대상이 일라이릴리였죠. 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유전자 치료제 기전을 이용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올릭스 굉장히 좋고요. 최근 일라이릴리가 어떤 회사들을 주로 사거나 기술을 사냐면 다 유전자 관련된 걸 삽니다. 그래서 RNA 관련된 기반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된다. 알지노믹스도 그런 관점인가요? 알지노믹스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알지노믹스 유전자 치료제로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두 네. 군데 보시고 최근 주가도 보면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흔들리고 뭐 빠지고 했는데 올릭스랑 알지노믹스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입니다. 빠지면 다시 올리고 잘 버티고 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 아까 말씀드렸고 D&D 파마텍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하고 있는데 D&D는 최근에 조금 밀렸어요.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밀렸는데 이것도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 치료제 결과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3월 말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해서 뭐하면 상반기 안으로 기술 수출 얘기가 꼭 나올 거다. 그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확인하고 사갈 거냐? 맞아요. 기억나요. 결과를 보고 사갈 거냐? 네. 예. 근데 그 타이밍만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없는 주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오히려 좀 빠지면 사보셔도 괜찮다. 맞아요. 그 좋은 전략이네. 좋은 기업은 이제 없는 주식이다 하고 안 봐야 되는데 예. HTS가 휴대폰으로 맨날 보니 예. 맨날 보니 옛날부터 시세를 예. 또 많이 알 수 있는 게 정보를 많이 보는 게 투자자들이 더 심정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부동산 시세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면 아마 자주 팔고 사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하루에 한 2번 봐요. 네. 오전에 한번 보고 많이 빠지네, 많이 올라가네. 거기는 뭐 남편이 살할 때 사고 뭐 안 봐도 되니까 좋은 거죠. 예. 대부분은 이제 흔들리는. 좀 무덤덤해야 된대. 네. 옛날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전화 왔는데 전화를 안 하면 되지. 네. 예. 달리게 되셨고. 훈련이 좀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키투르다가 그러니까 그 알테오젠이 키투르제, 가장 좀 그럴 텐데 알테오젠은 SC 이것 때문에 2% 때문에 좀 이런 건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원민용 애널이 목표가를 낮췄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표가도 왜 낮추냐? 낮췄으면 이제 뭔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논리가 바뀌었잖아요. 3에서 5%를 보고 만든 목표가랑 2%로 바뀌면 당연히 목표가를 수정해야죠. 예, 근데 수정했는데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알테오젠이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악재가 없죠. 지금 또 먹는 비만 치료제 한 달짜리 이것도 지금 동물 실험 성공했다고도 발표했고요. 그럼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SC 제형 관련돼서도 여전히 지금 줄 서 있는 회사들이 많다. 예, 그러면 알테오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시총이 좀 무거워져서 그런 건데 지금은 없는 분들 모으기 아주 좋은 시기다. 갖고 계신 분들은 열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알테오젠 저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느긋하십니다 다들. 예, 올라오겠지 뭐. 예.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예, 믿음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알테오젠 믿음 간다. 제가 여러 바이오 회사들 중에 가장 믿음 가는 회사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여전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고 추가 기술 수출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추가 수출 또 나올 거고 지금 이중강체 ADC 지금 미국에서 임상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노피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전히 20만 원 밑에서는 모아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종목 중에 에임드 바이오, 인투셀, 프로티나 이런 회사들이 저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여전히 같이 뭘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작은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은 종목들을 자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시총 보면 쌉니다. 한 1조대 뭐 이렇게 1조가 싼 거야 참 바이오 예, 그죠? 예. 옛날에 좀 1조 들어가면 그죠? 1조 클럽 들어가면 꿈의 1조였는데 바이오도 요즘 뭐 그냥 시작을 1조에서 해. 네, 그렇습니다. 6천억, 7천억 뭐 1조에서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걸린다. 그래서 제가 눈에 확 띄는 종목이 있으면 또 한번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만 아직은 고전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도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 관심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유한양행은 갖고 계신 분들 좀 화내실 텐데 유한양행도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알테오젠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탑픽은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D&D 파마텍이 가장 예뻐 보이고 올라갈 걸로는 수급이 붙으면 제일 빨리 또 탄력이 좋은 거는 ABL 바이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또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뭐 수급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그래도 참 죽으란 법은 없어요. EV 쪽이 워낙 전기차가 어려웠는데 ESS가 그죠? 예. 돌파 뭔가 모멘텀이 나오다가 또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서 로봇이 나오면서 그죠? 정거책이 뭔가 어쨌든 뭐 더 이상 악재보다는 좋은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옵니다. 네. 희망을 보시한 거죠. 네. 늪에 빠져 있다가 자동차는 언제 좋아질까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자동차는 빨리 안 좋아지는데 EV 쪽 그렇죠? EV 쪽은 안 좋은데 이게 이제 ESS 때문에 10월달에 작년 10월에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렇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 코스닥의 수급이 몰리면서 그렇죠. 시총 상위주니까 그죠? 예, 빨아당기면서 1월 첫째 주에는 아마 ETF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저는 처음 봤는데 코스닥을 그렇게 많이 사는 걸 처음 봤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 예, 그러면서 지수 때문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간접 투자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가 좀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또 한번 이제 올라간 이유는 ESS 때문에 올렸다가 뺐다가 이제 다시 코스닥 수급으로 올렸다가 또 눌리면 뭐가 나왔냐면 이제 로봇이 나왔죠, 로봇. 네. CS 이후에 갑자기 이제 로봇 때문에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그게 CS 직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한참 있다 나왔어요.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주들이 먼저 움직이더니 로봇에는 전고체를 써야 된다. 근데 그 논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현대차도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그렇죠. 현대차가 전고체 쪽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그때 뭐 그 베타 버전도 뭐 만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도 중장기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내재화하려고 파일럿 하고 그랬어요. 하려고 하는데 일단 2차 전지를 로봇으로 올린다. 그 리포트 한번 봐보면 되게 황당합니다. 뭐 로봇이 1억 대가 만들어지면 뭐 얼마가 들어가고 이제 계산을 막 하죠. 로봇 한 대당 뭐 한 3kW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자동차 20분의 1 정도 규모인데 그러면 자동차보다 20배가 더 팔려야지 똑같은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너무 과하게 움직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지난달에 와서는 주가 빠지면 사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버렸어요, 그죠? 예, 또 확 올랐죠. 그럼 이제 팔아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이슈를 너무 빨리 반영시켰다. 그러니까 판 게 뭐 이제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뭐 매도 세일이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에서 예. 상단에 왔으니까 좀 팔고 다시 하다 놓으면 사고 이 전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예. 또 빠지면 또 사고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과하게 올렸잖아요. 전고체 이슈, 뭐 로봇 이슈로 올렸다가 좀 밀리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지금 단기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며칠 전에 또 LG엔솔은 ESS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ESS로 또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올립니다. 근데 LG엔솔은 왜 이렇게 약하냐? 내부적으로 지금 LG그룹은 뭐 약간 경영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좀 수급이 안 몰리는 걸로 보이고.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으로 지금 붙여야 되면 사실은 뭐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붙여야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이런 종목들 급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비중 줄여놨다가 또 이제 잠잠해지면 또 한번 사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로봇보다는 ESS랑 LFP가 얼마나 숫자가 찍히느냐를 보는 게 투자의 핵심 포인트.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LNF가 좀 아쉽죠, 그죠? 왜냐하면 ESS 그다음에 LFP로 간다. 그러면서 LNF가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됐고 로봇 전고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올랐는데 LNF는 최근 못 올랐죠, 그죠? 또 그래도 코스피에 또 있어가지고. 아, 또 코스피구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영향이 크네. 맞아요. 코스닥에 있으면 쌍단으로 같이 끌어올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보면 코스닥에 있었느냐 코스피에 있었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급적인 것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내재적인 가치로 올라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조금 비중을 좀 줄였다가 좀 많이 흐르겠죠. 흘러내리면. 근데 지금 코스닥에 재설정되고 그러니까 설정되는 ETF들이 또 막 생기고 있어요. 간접 펀드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코스닥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돈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냥 ETF 삽니다. 근데 정부가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코스닥 150 사겠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남아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트레이딩 전략이라 하면 지금 올라왔다면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물론 나는 안 올랐는데 그러시면 물어볼 수 없는 거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조금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뭐 60% 70% 100% 수익률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익이 낮다면 좀 팔아주는 거 좋다. 줄여주는 거 좋다. 그럼 다시 살 때 조정받을 때 뭘 살까 생각하면 결국은 지금 논리라면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네요. 오히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조금 더 트레이딩하기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LG엔솔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ESS 모멘트 이런 것보다는 수급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수급 논리로 가면은 오히려 지금은 뭐 그 에코프로가 조정이 깊게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탄력은 더 좋을 수 있고 조금 그거보다 무겁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게 에코프로 BM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탑픽이 LNF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트레이딩 할 거면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죠? 전고체 배터리주들은 이게 요 얘기만까지 하도 도깨비 같아가지고 그죠? 저는 아직은 그냥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과하게 올라오면 파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체는 어려운 게 이게 한참 잊어먹다 뜬금없이 잊어버렸다가 펑 뛰고 그죠? 또 올라간 것도 슬금슬금 뉴스도 없어요. 쭉 빠졌다 그죠? 뉴스 안 나오면 빠졌다가. 근데 그 기능 기간이 또 길어. 그죠? 이게 참 언제 사야 될지가 참 어려워. 그렇죠. 이야말로 정말 뭐가 딱 이 트리거가 있다 그러면 트레이딩 해야 될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포기했습니다. 전고체 상용화 될 때까지 안 산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사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희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속 시끄럽죠. 이게 움직임이 갑자기 올라오면 좋은데 또 갑자기 또 빠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뭐 제주은행 말씀드려서 혹시 주주들은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류의 주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뭐 가만히 있다가 언제 하면 빵 튀어요. 매가 간다 그러면 한번 확 올라가고. 최근에 제주은행 흐름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주식들로 가지고 물론 수익을 낼 수 있죠. 아는 분들은 내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게 감점 안 설치고 좋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시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럼 단기 자금 빠져나가고 중장기 자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살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게 개인들은 편하죠. 네. 예. 2차 전지 얘기는 뭐 오늘 길게 안 할 텐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그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은 ESS랑 LFP 잘하는 회사를 봐라. 네, 간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수급의 논리가 앞서니까 그런 트레이딩에서도 1차적인 대상이 수급 관심 주고 네. 그게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다시 트레이딩이지만 뭔가 좀 내용적으로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존까지의 뭐 생각보다 지금은 이제 수급으로 밀어붙이고 또 사석에서도 하는 얘기가 코스닥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뭔가 좀 분위기나 이런 뭔가 좀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그 기운이 많아요, 그죠? 기대감이 또 너무 커서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여의도는 오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너무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진짜 센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니네라고 또 반응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총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지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뭐 그 로봇 모멘텀으로 그죠? 네, 아틀라스로 인해서 CS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줄 몰랐는데 완전히 좀 소위 주가가 날아갔죠, 그죠? 날아갔다가 맞습니다. 조용해질만 하니까 아틀라스가 나와서 또 공장에서 덤블링 한번 해주니까 주가가 또 올라요. 네. 올리다가 어제 좀 밀렸는데 오늘 오늘도 오르네. 다시 올라가죠. 네.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말쯤에 나왔나요? 예, 제가 나왔을 때 한참 주가가 그때 그 가격이 지금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한 5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했던 가격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빠지면 사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차를 지금 권유를 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사도 돼?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섹터를 보고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도요타랑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땐 비싸죠. 그렇죠. 그 밸류로 보면 비싸죠. 그렇죠? 자동차로 보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이제 현대차 치고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는 건데 외국인들이 참 어마무시하게 팔았군요, 최근에. 예, 지분을 한 6% 정도 줄였어요. 예,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럼 멤버 체인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로봇으로 밸류를 주는 국내 애널리스트가 2명밖에 없습니다. 삼성증권, KB증권. 그러면 나머지 증권사 애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직도 자동차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28년도에 만든다고 한 건데 로봇을 그럼 지금 26년도 2월 달이잖아요. 이제 2년 남은 건데 2년도 채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밸류를 너무 안 주고 있다. 그래요? 역으로 아니 그걸 지금 당장 만드는 게 아니고 2년이 있어야지 반영되는 건데 벌써 땡겨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뭐 성장주들 보면 네. 엄청나게 땡겨 오잖아요. 땡기죠. 네. 예,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 할지 모르는 정고체는 뭐 27년도, 28년도 얘기했는데도 그걸 뭐 재작년부터 움직였던 건데 이거는 현대차가 굉장히 보수적인 IR을 하는 회사인데 날짜를 거의 픽스를 하듯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 28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나와서 역할을 쫙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계 기술 개발하고 현대차가 제조랑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비스가 부품을 만들고 현대 오토에보가 뭐 관제 시스템, 뭐 기획, 개발, 관리, 사업 관리 이런 거 다 한다고 했습니다. 로봇만 이런 거고 그럼 여기에 또 지금 자율주행 택시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로봇 택시 관련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저기 구글의 웨이모에 차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5만 대 계약했다고 기사가 나왔죠. 그거는 그냥 차 5만 대 판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규모는 엄청 크죠.
그렇죠. 5만 대인데. 5만 대를 딜러들한테 팔게 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냥 한 방에 B2B로 5만 대를 판 건데 그 5만 대도 웨이모가 원하는 스펙으로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맞춤형 파운드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동차도 이제 파운드리 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현대차는 로봇 파운드리,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선언했다라고 보면, 굳이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자동차로만 보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볼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그 이제 아틀라스가 덤블링하고 있는 걸 왜 보여줬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공장에서 그냥 쓱 이렇게 뭐 물건 나르고 하는 거 보여줬는데도 사람이 반응이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볼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엔지니어가 열받은 것 같아요. 왜요? 중국 애들이 막 이상한 애들 쿵푸하고 이런 거 보고 막 사람들이 뭐 박수 이런 게,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덤블링을 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제비 돌듯이 돌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영상 오늘도 얘기하면서 그 영상 나오잖아요. 이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저렇게 덤블링하고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그건 보여주기 퍼포먼스고 그죠.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학습을 거죠, 시키고 있다는 거죠. 학습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차가 공장에 투입하는 거는 AI 학습 관련돼서 투입시키는 거는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는 공장에서 학습하는 거는 현대차가 다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파일럿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밸류를 얼만큼 줄 거냐라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지금 PER이 예상 PER이 내년 PER이 200배예요, 200배. 현대차는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 지점이 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이렇게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밸류를 좀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그죠? 그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도요타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업체는 없어요, 그죠? 다. 비교분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비교했는데 테슬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게 사업 구조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지점이 고민인 거죠. 근데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면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더 앞서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다 뭐 20분의 1, 10분의 1 이런 얘기하는 거죠. 20분의 1 뭐 리포트에 있더라고요. KB에서 20분의 1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PER 만약에 테슬라를 100배로 쳐준다라고 하면 제가 10분의 1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게 80만 원입니다, 그냥. 그래서 10분의 1로 하면 그러죠. 그래서 제가 밸류가 지금 이제 1배가 넘었습니다,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아직도 싸요. 근데 새로운 걸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밸류를 이제 주기 시작할 거다. 이제 투자자들이 바뀌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뭐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심지어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뭐 SL 그 뭐 LED 등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램프 만드는. 그 회사도 로봇 관련된 거 한다고 그러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현대차가 1차 벤더들한테는 일감을 줄 겁니다. 로봇 관련 일감을. 뭐래도.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로봇 몸통 만든다고 그러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제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어보면 제가 팔아라 그러는데 현대차는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획이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죠. 현대차는 근데 계획을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확신할 수 있는 계획을 보여준 것보다 이쪽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14조를 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 나머지 로봇들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었던 제조업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여기에 붙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최근에 그래도 애널리스트 두 분이 저랑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근데 앞으로 이게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처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애널리스트 있었나요? 제가 증권회사 있었을 때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없었죠. 뭐 화학 이런 쪽에서 커버했죠. 그래서 2차 전지 처음 유행할 때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를 쓰고요. 화학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를 쓰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기계 쪽에, 유틸리티 쪽에서 또 써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리포트를 다 봤었는데 예전에 처음 2차 전지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가 만들어졌냐면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다시
분야가 만들어져 버렸죠. 산업이 커지면서 입장이 다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근데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쓰지 않는 로봇 애널리스트가 조만간 등장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때 거기에 탑픽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오늘 LG전자도 올라오잖아요. 지금 로봇 때문에. 그러면 삼성, 현대차나 LG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끌고 가는 삼성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지만 그걸 직접 거기다 일감을 줄지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로봇 시장에 또 뛰어들 거라고 보면 로봇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 시장의 밸류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죠. 네, 예. 받아쓰기 시작하면. 네.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된 현대차 모멘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어떻게 밸류를 줄 것이냐, 또 무엇을 살 것이냐 얘기인데요. 두 번째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다음에 이건희 대표님은 모비스 오토에버 그죠? 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면 사면 되고 그 제가 무슨 생각하냐 말씀하실 때 그럼 현대차 그룹의 이 현대차 요 부품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 회사만 사는 ETF를 사면 되겠네. 근데 그런 게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ETF는 당연히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뭐 부품주가 섞여 있는 네. 거고 또 현대차 그룹주 ETF를 보니까 여기는 또 보면 뭐 현대 건설기계 이런 것까지 한국 조선해양까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네. 딱 요것만 적합하게 발라내지지가 않네. 네. 지금은 그냥 현대차 그룹주를 사시고 싶으시면 그냥 현대차 하나만 사면 현대차만 사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렇죠. 거기서 덩어리 다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메인이고 네. 뭐 기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아는 그냥 팔아가지고 현대차 사시면 됩니다. 네.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네. 네. 자동차 이야기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